본 영상은 얼반 저스티스 센터의 Domestic Violence Project, 즉 가정폭력 프로젝트의 가족법에 대한 비디오 트레이닝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이에 대한 징후를 더 빠르게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영상이 아니므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파멜라 스티븐슨이라는 한 임상심리학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경험하고 홀로 싸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만약 폭력을 경험하셨거나 폭력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이란 가까운 동거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권력과 지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중 하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영어로 Intimate Partner Violence로 줄여서 IPV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란 현재 또는 이전에 가까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특정 권력 관계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는 비단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연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아우릅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인지 또는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물리적,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즉, 파트너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줍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성적 행위에 대해 서로 존중해 줍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정직함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 관계에서 서로 미래를 공유하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과 두려운 부분을 터놓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곤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평등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토의를 통해 나누고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 믿음, 친구들, 그리고 흥미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곤 합니다. 강압적인 파트너는 종종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며 자신감을 꺾고는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물리적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고 안정감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우리 모두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 인종, 사회 경제적 위치, 사는 곳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 및 남성 4명 중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만 명의 여성 및 남성이 그들의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들이 모든 가정폭력의 형태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의 가정폭력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들은 고의적이며 의도적입니다. 이 행동들은 고정적인 힘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행동 중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일부 행동들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으로는 당신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폭력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한다거나 지나치게 아첨하는 말들을 한다면 폭력적인 사람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이 친구 및 가족과 같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 역시 폭력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징후들로는 학교, 직장 또는 취미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과도한 질투를 하며 신의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 잦은 연락, 당신에 대한 비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전 연애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전적으로 전 연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 당신과 둘만 있을 때에는 화를 잘 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 그리고 강압적인 권리 행사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폭력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권력과 통제의 바퀴는 가정폭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바퀴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가정폭력이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생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고립시키는 것은 생존자의 가족, 친구와 같이 생존자를 도울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가해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집중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즉, 생존자를 고립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생존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생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을 폄하하여 그들을 생존자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는 생존자의 지인들을 폄하함으로써 생존자가 아끼는 사람들이 폄하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존자 스스로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멀어지고는 합니다. 생존자가 누구를 만나고 말하는지를 통제하는 것 또한 고립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들은 생존자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생존자의 다른 지인들이 가해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여 생존자에게 질투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자신의 지인과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립시키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생존자가 하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는 생존자와 가해자가 생존자의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싸운다는 것을 이유로 생존자의 어머니 댁에 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생존자의 휴대폰, 이메일, SNS를 검사한다거나 지나치게 생존자에게 연락하여 생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고립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생존자의 자가용 열쇠나 집 열쇠를 갖고 있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폭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이란 생존자가 그들의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이릅니다. 경제적 폭력의 예로는 가정의 돈을 통제하거나 가정의 모든 재산을 파트너의 명의로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가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체크카드를 따로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정을 생존자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의 혜택을 생존자로부터 얻지 못하게 한다거나 전기 사용료 등을 생존자가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또한 경제적 폭력의 예시입니다. 경제적 폭력은 생존자가 직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생존자가 직장을 얻지 못하게끔 하면서 파트너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령 생존자가 직장을 얻는다 하더라도 파트너는 생존자의 직장 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근무복을 망가뜨린다거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폭력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생존자의 명의로 빚을 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권력과 통제의 바퀴의 다른 요소로는 지속적인 언어적, 감정적, 심리적 폭력도 있습니다. 이는 생존자에게 왜곡된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트너는 생존자를 더욱 쉽게 통제하게 됩니다. 생존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생존자의 단점에 집중하여 단점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 생존자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 생존자의 장점이나 성공을 폄하하거나 이를 가지고 놀리는 것,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 생존자의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생존자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 생존자를 가스라이팅함으로써 생존자의 인식에 계속 의문을 품게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생존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생존자들을 위협함으로써 생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도움을 구하거나 가해자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가해자들이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것에는 물건이나 가구를 부수거나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벽을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합니다. 폭력을 암시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며 동물이나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는 생존자가 가는 길마다 따라가거나 생존자가 집을 나설 때 집 앞에 서 있거나 생존자는 원하지 않는 선물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존자에게 알리거나 생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여기서의 위협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생존자들을 강압하기도 합니다. 생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파트너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강압의 예시에는 자살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것, 생존자 혹은 생존자가 소중히 하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다는 협박을 포함하는데 생존자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생존자가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생존자를 향해 비싼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생존자가 무비자인 경우 아이스에 전화해 생존자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도록 하겠다는 협박도 강압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생존자의 성적 지향성이나 성적 행위를 친구나 가족들에게 발설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생존자의 민감한 비디오나 사진을 유출하여 생존자의 명성이나 평판을 깎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생존자의 나체 사진을 생존자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존자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것 또한 강압의 일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해자들은 때론 아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대하는 파트너가 생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는 파트너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죄책감이 들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는 이러한 생존자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생존자가 파트너에게서 벗어나는 경우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생존자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이를 생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겠다는 협박 및 실제로 생존자로부터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생존자가 아이랑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 것, 모두가 가해자가 아이를 이용하여 생존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입니다. 가해자는 또한 아이를 양육권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아이와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떨어지게 한다던가, 아이에게 그들의 관계가 모두 생존자 탓이라고 하거나, 아이에게 생존자가 가정폭력을 당할 만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이 앞에서 생존자를 모욕하거나, 아이가 폭력을 보게 한다거나 기록하게 함으로써 생존자의 부모로서의 존엄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이에게 폭력을 따라하도록 시켜 아이가 생존자를 때린다거나,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아이가 생존자를 감시하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생존자가 더 이상 가해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경우 가해자는 방문권을 생존자를 희롱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이를 비밀로 계속해서 생존자와 연락을 하고 통제를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의 장난감이나 가방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들은 아이를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견고히 하고 학대를 자행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아동학대를 통해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너는 아이에게 중요한 행사를 망치게 하거나 아이를 모욕하여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민감한 사안을 꺼내어 일부러 아이를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편애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사준다던가, 한 아이에게만 칭찬과 애정 어린 말을 하고 다른 아이에게는 무심하다던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파트너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아이를 학대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생존자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도록 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그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존자들에게 말하거나 행동의 변화는 없는 채로 특정 노력을 통해 생존자를 도울 것이라고 파트너가 생존자를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다니겠다고 약속만 하고 다니지 않는다거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잘해주다가 둘만 있을 때는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합니다. 또는 부모로서의 생존자의 자격을 계속해서 의심하여
생존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파트너 자신의 의견을 믿도록 할 때 사용됩니다. 과소평가, 부정, 비난은 학대에 대한 책임을 파트너로부터 생존자 또는 외부 요인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는 약이나 술을 탓하거나 자신의 유년 시절 때문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폭력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권은 파트너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성별, 태어난 국가, 교육 수준 또는 신체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해자가 무비자 신분인 경우 특히 발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해자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협이 없기 때문에 무비자 신분인 생존자를 자신의 체류 신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통제합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들은 성별, 인종, 성적 지향성, 문화적 배경, 언어, 신분, 종교, 건강 등의 특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심리적 폭력 이외에도 물리적 폭력 역시 권력과 통제의 바퀴의 한 요소입니다. 꼬집기,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불태우기, 팔 꺾기, 손가락 꺾기, 음식 및 물, 약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해자의 가슴이나 등에 올라가는 것, 목 조르기 등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게 하는 모든 행위 등이 물리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질식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유발함으로써 가장 위험한 형태의 폭력입니다. 성폭력 또한 권력과 통제의 바퀴의 마지막 축입니다. 이는 강간, 성폭력, 생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사진을 다른 이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 임신 및 낙태를 강제로 막거나 방해하는 것, 생존자가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생존자가 거부하는 경우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과 같이 성적으로 생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권력과 통제의 바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들은 생존자를 원격으로까지 통제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생존자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하거나 가짜 프로필을 만들거나 생존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생존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해자가 생존자를 통제하여 가정폭력을 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정폭력이 생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저마다 가정폭력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며 반응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존자들은 폭력에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반응은 피로, 메스꺼움,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과거의 폭력으로 인해 계속되는 고통 등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인지적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반응에는 혼란,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극도의 경계심, 악몽, 문제 해결 능력 저하, 전반적인 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에는 걱정, 죄책감, 우울감, 슬픔, 두려움, 불안정함, 예민함, 분노, 불신 등이 있습니다. 무기력증, 무감각 또한 생존자들이 겪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반응은 행동 반응입니다. 생존자들은 일상 루틴을 바꾸거나 전에 해왔던 행동들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생존자들은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불안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입맛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생존자들이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생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완벽히 벗어나는 데에 평균적으로 7번의 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존자가 폭력에 벗어나기 힘든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존자는 자신이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자신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순간 가해자는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더 심각한 폭력이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는 법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폭력의 영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정폭력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생존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자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다하여 어느 순간 가해자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생존자가 가해자를 벗어나는 데에 어려움을 줍니다. 문화적 및 성적 규범은 생존자가 벗어나는 데에 또 다른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화권에서는 이혼을 금기시하여 결혼을 한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어떠한 문화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민 상태 역시 생존자가 벗어나는 데에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생존자들은 자신이 도망칠 시 가해자가 IS에 알려서 복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생존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생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폭력적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가해자의 끊임없는 쇠뇌를 통해 관계가 틀어질 경우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자는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생존자들은 아이가 양부모 곁에서 자라는 것이
자신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생존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더더욱 생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생존자는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존자가 가해자의 아이에게 의붓 부모인 경우 자신이 그 가정에 없을 때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생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생존자가 아직 가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곤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자들은 가해자들이 더 좋게 변할 거라는 희망과 함께 폭력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생존자가 장애가 있어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역시 생존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생존자의 당황스러움, 수치심 또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생존자가 성소수자인 경우 성소수자로 커밍아웃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자가 폭력이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폭력이 폭력인 줄 모르고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생존자에게 폭력이 무감각해져 가해자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 생존자들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 생존자가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먼저 가해자들이 폭력을 시작조차 하기 힘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존자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에 대해 판단하려 하지 말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섣부른 가정이나 편견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존자가 또다시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존자 스스로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스스로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생존자이므로 생존자 스스로 결정을 하면 당신은 옆에서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이 생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자가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릴 안전행동 요령은 주의 가정폭력단체에서 제공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안전행동 요령이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적인 파트너와 함께 사는 동안의 안전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날짜 및 세부 정보가 포함된 사건 일지를 보관하십시오. 또한 집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싸움이 있는 중에는 부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범과 공유된
모든 전자장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에 물건을 두르지 마셔야 합니다. 집을 탈출하는 연습 역시 필요합니다. 그때에 함께 가지고 나갈 비상용 가방을 미리 꾸려 놓으십시오.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코드워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있으신 경우 아이와 함께 안전 계획에 대해 미리 상의하십시오. 또한 중요한 전화번호를 기억하셔야 하며 중요한 문서나 증거의 사본을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자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하며 안전한 대피소를 고려해 놓으셔야 합니다. 안전한 대피소에는 가족 및 친구의 집 또는 가정폭력 대피소가 있겠습니다. 학대하는 파트너가 당신의 계획을 발견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획 역시 미리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나는 동안의 안전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로 떠날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함께 가지고 나갈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세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여분의 자동차 키 또는 지하철 카드를 숨기셔야 합니다. 비상용 가방을 만들어 안전한 장소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숨겨 놓으십시오. 또한 가해자가 헷갈리도록 거짓 흔적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학대하는 파트너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에 떠나십시오. 특히 아이가 관련된 경우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파트너가 생존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를 제거하십시오. 예를 들면 위치 서비스 전자장치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위치 정보 태그를 비활성화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난 후의 안전행동 요령입니다. 자물쇠, 전화번호, 우편 주소, 근무 시간 및 루틴을 변경해 놓으십시오. 전자기기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암호를 변경하시고 모든 추적 및 GPS 설정을 꺼놓으세요. 보호 명령이 당신에게 안전하고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변호사 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상담해 보세요. 보호 명령을 받으면 학대하는 파트너의 사진과 함께 보호 명령의 사본을 친구, 가족, 이웃 또는 동료에게 미리 보내놓으시고 보호 명령의 위반 사항을 추적하세요. 가능하면 혼자 이동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모든 의학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 검진을 받으세요. 또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폭력 생존자 보호기구와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행동 요령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그 즉시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만약 다치셨다면 지역 병원의 응급실로 가십시오.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영상은 특정 사건을 염두했거나
법률 조언을 위한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